작은 오빠는 기관지 폐렴으로 사흘을 앓다가 죽었다. 심장이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나는 어머니를 떠났다. 일본에 점령당했던 기간이었다. 모든 것이 그날 끝장났다. 나는 어머니에게 우리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도 어머니 자신에 관해서도 더 이상 물어본 적이 없다. 나에게는 어머니가 작은 오빠와 함께 죽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큰 오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불현듯 치밀어 오르는 심한 혐오감을 억제할 수 없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들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아직도 어떻게 해서 어머니가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어느 날 빚쟁이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들은 4댁의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허리에 두르는 흰옷을 입고 한마디 말도 없이 계속 그곳에 있었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랬다. 어머니가 우는 소리,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자기 방에 틀어박힌 채 나와볼 생각조차 않고 제발 자기를 내버려 두어달라고 악을 썼다. 그들은 말없이 조용하게 미소를 띤 채 그렇게 기다렸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지금 그들은 죽고 없다. 어머니도 오빠들도. 추억을 더듬어 보기에도 너무 늦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예전에 그들을 사랑했는지 어찌했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다. 이제 내 기억 속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들의 살냄새도, 그들의 눈빛도, 목소리도 다만 이따금씩 저녁이면 피로에 지친 부드러운 목소리가 문득 떠오를 뿐이다.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웃음소리도 고함 지르는 소리도 다 끝났다. 더 이상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장황하게 그녀는 술술 풀리는 글이 되었다. 그녀는 1932년에서 1949년까지 사이공에 머물렀을 것이다. 작은 오빠가 죽은 것은 1942년 12월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어느 곳으로도 움직일 수 없다. 그곳에 그녀가 이야기하던 무덤 곁에 머물러 있다. 그녀는 결국 프랑스로 돌아왔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내 아들은 2살이었다. 서로 알아보기에는 너무 늦은 때였다. 첫눈에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그녀가 큰아들과 완전히 결별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그녀는 여생을 보내기 위해 루아에셰르에 있는 가짜 루이 14세 성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와 함께 살았다. 그녀는 아직도 밤을 무서워했다. 그래서 총을 하나 샀다. 도어는 성의 맨 위층에 있는 다락방에서 망을 보곤 했다. 그녀는 또한 앙부아제 근처에 큰아들 몫의 땅을 샀다. 그곳에는 숲이 있었다. 아들은 숲의 나무를 모두 베어 팔아서 그 돈으로 파리의 바카라 도박 클럽에 갔다. 나무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 부분에서 추억이 갑자기 휘이는데 큰오빠가 나를 울렸던 것은 나무 판 돈을 몽땅 잃고 난 후였던 것 같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몽파르나스에 있는 카페 라 쿠폴 앞에서 자기 자동차 안에 쓰러져 있던 큰오빠를 사람들이 발견했다는 것이다. 죽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 후의 일은 더 이상 모른다. 어머니가 자기 소유의 가짜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것은 언제나 큰아들, 50살짜리 어린아이인 그 아들, 돈을 벌 줄 모르는 그 아들 몫이었다. 어머니는 인공 부화기를 사서 아래층에 설치했다. 그녀는 단번에 병아리 600마리를 갖게 되어 40평방미터가 병아리들로 거득했다. 그러나 그녀는 적외선을 조절할 줄 몰랐기 때문에 단 한 마리의 병아리도 필요한 양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었다. 600마리의 병아리들은 입을 쩍쩍 벌린 채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그 후 어머니는 더 이상 그 일을 다시 시작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병아리들이 알을 까고 나올 무렵에 그 성에 갔었는데 그때는 마치 축제 같았다. 그러더니 이어 죽은 병아리들과 사료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해서 나는 어머니의 성에서 음식을 먹으면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또와 항상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던 건달이 지켜보는 가운데 2층의 커다란 방에서 세상을 떠났다.
결빙기나 겨울철에는 그 방에다 양들을 재웠기 때문에 그녀의 침대 주위에는 양 6마리가 있었다. 바로 그곳 루아르 강변의 마지막 집에서 평생 동안의 그 끊임없는 방황을 마치고 이 가족의 여러 가지 사건들의 종지부를 찍었던 바로 그 집에서 나는 처음으로 확연하게 광기를 본다. 어머니가 분명히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또와 큰오빠가 항상 그 광기에 접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다행히도 나는 아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 광경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어머니가 발광하는 모습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어머니는 미친 여자였다. 태어날 때부터 피 속에 흐르는 광기, 그 광기로 해서 발작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마치 그게 그녀의 건강인 양 광기에 시달리며 살아왔던 것이다. 도와 큰오빠만 아는 상태에서 두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니에게는 항상 친구들이 많았다. 그녀는 같은 친구들을 오랫동안 몇 년이고 사귀었다. 항상 새 친구들이 생겼는데 대개 아주 젊은 층으로 개간지에 있는 근무지로 새로 부임해온 사람들의 집이나 나중에는 투렌 지방의 사람들 집에서 사귀었다. 그들 중에는 프랑스령 식민지에서 은퇴한 사람들도 있었다. 어머니는 자기 주위에 거의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워낙 생기 넘치는 지성이 있고 명랑하고 비길 데 없이 자연스러운 태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 절망의 사진을 누가 찍었을까? 하노이에 있던 우리 집 마당을 배경으로 한 그 사진 말이다. 어쩌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찍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프랑스로 송환되었을 것이다. 그 전에 그는 프놈펜의 어느 자리에 발령이 나서 정근을 하게 된다. 그곳에서 몇 주일 묵고 나서 1년도 못 채운 채 아버지는 죽게 된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 프랑스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녀가 살고 있던 곳에 그냥 눌러 있는다. 프놈펜에서 메콩 강변에 있는 호화로운 저택, 공원 한가운데 있는 캄보디아 왕의 옛궁인 그 거대한 저택에서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었다. 밤이면 우리도 무서웠다. 우리 네 사람은 한 침대에 모여 잤다. 어머니는 밤이 무섭다고 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기별을 받은 것도 바로 그 저택에서였다. 사망 전보를 받기도 전에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보가 도착하기 전날 밤 그녀 혼자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던 그 어떤 징조, 한밤중에 미친 듯이 우러대던 새 한 마리, 궁의 북쪽에 면한 서재에서 맴돌던 그 새가 바로 아버지였다. 또한 어머니가 남편이 죽기 며칠 전 자기 아버지의 환영과 만난 곳도 바로 그곳이었다. 그때도 한밤중이었다. 그녀는 불을 켰다. 할아버지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궁의 넓은 거실에 있는 테이블 곁에 서서 꼼짝도 않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도 그 비명소리를, 그 고함소리를 똑똑히 기억한다. 어머니는 우리를 두드려 깨우고 그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가 어떤 옷차림이었으며 어떻게 서 있었고 어떤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는지 등등.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꼬마 있을 때처럼 그를 불렀어. 나 무섭지 않았어. 그녀는 사라진 환영 쪽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사람은 새와 환영이 나타났던 그날 그 시각에 죽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점에서 물론 죽음에 관한 것까지 포함하여 어머니의 예감에 대해 감탄하게 되었다. 우아한 그 남자가 리무진에서 내려 영국제 담배를 피운다. 그는 남성용 펠트 모자를 쓰고 금박 장식 하이힐을 신은 소녀를 바라본다. 그는 소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온다. 그가 겁이 많은 성격이라는 것이 분명히 눈에 띈다. 그는 처음엔 미소도 짓지 않는다. 처음엔 소녀에게 담배 한 개비를 권한다. 떨고 있는 그의 손. 그녀와는 인종이 다르다. 그는 백인이 아니다. 그 점을 그는 극복해야 한다. 때문에 그는 떨고 있다. 그녀는 고맙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다른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자기를 제발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말도 않는다. 그래서 그의 두려움이 다소 누그러진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기다린다. 그러자 다시 그가 묻는다. 어디 출신입니까? 그녀는 자신이 사댁에 사는 여학교 선생님의 딸이라고 말한다.
그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그 부인, 즉 그녀의 어머니에 관해 들은 적이 있다고, 캄보디아에서 개간지를 살해다가 실패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말한다. 내 말이 맞지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는 나룻배 위에서 그녀를 만난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이렇게도 이른 아침에 그녀처럼 아름다운 아가씨를 생각 좀 해봐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원주민용 버스에 백인 소녀가 타고 있다니. 또 그가 말한다. 모자가 그녀에게 아주 잘 어울린다고. 남성용 모자는 뭐랄까 개성이 있다고. 그녀는 너무나도 예뻐서 아무거나 다 어울릴 거라고. 그녀가 그를 쳐다본다. 그리고 누구냐고 묻는다. 그는 대답한다. 파리에서 공부를 하다 돌아왔으며 그 역시 사대 근처의 강가에 사는데 그의 집에는 커다랗고 푸른 사기로 만든 난간과 넓은 테라스가 있다고. 그녀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다. 그는 중국인이고 그의 가족은 중국 북부 푸시앙 출신이라고 대답한다. 사이공에 있는 아가씨 집까지 데려다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겠소? 그녀는 허락한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버스에 있는 그녀의 짐들을 가져다 검은 리무진에 싣도록 명령한다. 중국인. 그는 식민지의 개인 소유 부동산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소수 중국계 자본가들 중 하나다. 그날 그는 사이공으로 가기 위해 메콩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녀가 검은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다. 차 문이 다시 닫힌다. 희미하게 느껴지는 나른함이 일종의 피로가 갑자기 온몸에 퍼진다. 강의의 불빛이 흐려지면서 보일 듯 말 듯하다. 가볍게 귀가 먹먹해지고 사방에 안개가 퍼진다. 나는 더 이상 원주민용 버스로 여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리무진이 나를 학교에 데려가고 기숙사에 데려다 줄 것이다. 나는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저녁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그곳에서 아쉬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한 모든 것, 내가 포기한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쟁취한 모든 것을, 그리고 그 버스, 나와 늘상 우스갯소리를 하던 버스 운전기사, 뒷자리에 앉아 후추 담배를 씹어대던 할머니들, 짐 선반 위의 어린애들, 사댁의 우리 식구들, 그 식구들의 혐오, 그들의 놀라운 침묵, 그 모든 것을 아쉬워하게 될 것이다. 그가 말했다. 그는 파리에 진저리가 난다고 했다. 그 감탄할 만한 파리지엔들, 결혼식, 난장판, 맙소사, 카페 라 쿠폴, 카페 라 로통드. 나는 로통드가 더 좋아요. 나이트클럽들, 2년 동안 지속해왔던 그 희한한 생활, 그 모든 것에 대해 이제 진력이 빠졌다고 했다. 그녀는 백만장자다운 부유함을 드러내는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죽었고 그는 외아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시겠소? 아버지는 10년 전부터 마약 때문에 강변에서 휴양하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약 흡연자 수용소에 들어간 후로는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그녀는 짐작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자기 아들이 사댁의 근무지에 사는 어린 백인 장녀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게 된다. 그가 배짱 가까이에 있던 백인 소녀에게 접근하기 전에 검은 리무진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하고,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던 때보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소녀도 알고 있던 그 순간보다 훨씬 이전에 그 영상은 시작되고 있었다. 첫 순간부터 그녀는 그 어떤 것, 다시 말해 그가 그녀의 마음대로 움직이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 만약에 기회가 생기면 다른 일들도 그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안다. 또 그녀는 다른 종류의 어떤 사실도 안다. 즉 언젠가 그녀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어떤 책임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때가 닥치리라는 것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알아서는 안 되고 큰 오빠나 작은 오빠도 마찬가지다. 그날 그녀는 그런 사실까지 깨닫게 된다. 검은 승용차에 타는 순간 그녀는 그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리고 영원히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서 그녀를 빼앗아가도, 그녀를 데려가 버려도,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그녀를 망쳐버려도 그들은 더 이상 그 사실을 알아서도 안 될 것이다. 어머니도 큰오빠나 작은 오빠도 이제부터 그것은 그들의 운명일 것이다. 검은 승용차 안에서 그 사실을 생각하며 어느새 울고 싶은 심정이 된다.
이제 소년은 이 남자와 함께 그녀의 첫 번째 남자이며 나룻배에서 자기 소개를 했던 이 남자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날은 매우 빨리 닥쳤다. 어느 목요일이었다. 그는 날마다 와서 그녀를 학교에 데려가고 수업이 끝나면 기숙사에 데려다 주었다. 그러더니 한 번은 어느 목요일 오후 기숙사로 찾아왔다. 그리고 그녀를 검은 승용차에 태워 데려갔다. 그곳은 콜랑에 있었다. 중국인 마을과 사이공 시내를 연결하는 주택가의 반대 방향이었다. 미국식으로 만든 넓은 차도가 펼쳐져 있었다. 전차, 인력거, 자동차 등이 물결치듯 줄줄이 달리고 있었다. 오후의 이른 시각, 그녀는 기숙사의 정해진 산책 시간에 살짝 빠져나왔다. 시내의 남쪽에 있는 집, 현대식 외양에다 그럴싸한 가구들로 꾸며져 있긴 하지만 얼핏 보기에도 서둘러 실내 장식을 해놓은 느낌을 준다. 그가 말한다. 내가 고른 가구들이 아니야. 그 시라는 어두웠으나 그녀는 차량을 걷어 올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아주 뚜렷한 어떤 감정도 없이 정오심도 혐오감도 없이 서 있다. 아마도 어느새 욕망이 고개를 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문제에 아직은 무지하다. 그 전날 밤 그가 그녀에게 집에 가자는 제안을 했을 때 그녀는 선뜻 승낙했다. 그녀는 지금 그녀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다. 그녀는 가벼운 두려움을 느낀다. 이 일은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건과 관계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 그녀에게 일어나게 될 어떤 반응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녀는 가구들의 생김새, 조명 등을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 방안을 시끄럽게 하는 소음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는 떨고 있다. 처음에는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다. 마치 그녀가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나 그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자 그는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녀의 옷을 벗기지도 않는다. 다만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미친 사람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주 낮은 소리로 그렇게 말한다. 그러고 나서 침묵한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녀로서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불현듯 그녀는 알게 된다.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며 그토록 퇴폐적인 모습들을 인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녀를 붙잡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내고 치러내야 하는데 그로서는 결코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알고 있다.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깨닫게 된다. 나룻배에서 이미 그가 그녀의 마음을 끌었다는 것을 그가 마음에 든다. 이제 모든 것이 그녀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그녀가 그에게 말한다.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 좋겠어요? 날 사랑한다 해도 당신이 습관적으로 다른 여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대해주세요. 그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그리고 묻는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거야? 그녀는 그렇다고 말한다. 그곳, 그 방 안에서 생전 처음으로 그는 괴로워하기 시작한다. 이 점에 관해서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가 말한다. 그는 이미 그녀가 결코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말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기 전에 글쎄 잘 모르겠어요 하고 말한 뒤 그녀는 그가 말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는 말한다. 그는 외롭다고. 그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처참하리만큼 외롭다고. 그녀가 그에게 말한다. 그녀 역시 외롭다고.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가 말한다. 당신은 아무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날 따라온 것이군. 그녀는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아직까지는 아무하고도 그 사람 방에까지 가본 적이 없노라고 말한다. 제발 나에게 아무 말도 말아주세요. 그냥 늘 하던 것처럼 당신이 독신자 아파트로 데려오는 다른 여자들을 다루듯이 행동해 주세요. 그녀가 그에게 애원한다. 제발 그런 식으로 대해달라고. 그는 원피스를 낚아채듯 벗겨서 내던진다. 하얀 면으로 된 작은 속치마를 벗긴다. 그는 그렇게 알몸이 된 그녀를 안아 침대로 데려간다. 그러더니 그는 침대의 다른 쪽으로 돌아 누워버린다. 그리고 운다. 이제 그녀가 천천히 침착하게 그를 자기 쪽으로 돌려 눕힌다. 그리고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한다.
두 눈을 감고서 그렇게 한다. 천천히 그가 그녀를 거들어 주려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가만히 있어 달라고 말한다. 내가 하도록 내버려 둬요. 내가 벗겨드리고 싶어요. 그녀가 한다. 그녀가 그의 옷을 벗긴다. 간혹 그녀가 부탁하면 그는 침대에서 몸을 돌린다. 그러나 그의 눈에 띄지 않게 아주 가만히 마치 잠자고 있는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이. 살갗은 놀랄 만큼 부드럽다. 그의 몸은 마르고 힘이 없고 근육도 없다. 어쩌면 그는 병에 걸렸었고 지금은 회복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의 몸에는 털이 없고 성기를 제외하면 남성적인 데가 없다. 너무나도 나약해서 어떤 파렴치한 여자가 마음대로 굴면 고통스러워하면서 당하고만 있을 것 같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녀는 보지 않고 그를 어루만진다. 그녀는 성기의 부드러움을, 살갗의 부드러움을 손끝에 느낀다. 그 금빛을, 그 미지의 새로움을 그녀는 어루만진다. 그는 신음하고 눈물을 흘린다. 그는 가정스러운 사랑에 빠져 있다. 울면서 그는 그것을 한다. 처음에는 고통이다. 그 다음에는 고통이 사그라지면서 변해간다. 천천히 고통에서 빠져나와 쾌락으로 빨려들어가 향락을 즐긴다. 형체가 없는 바다, 비길 때조차 없는 그 바다. 이미 나룻배 위에서부터 이런 시간이 오기 전부터 그 영상은 이 순간과 통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기운 양말을 신은 그녀의 모습이 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타났다. 아들들은 이미 그녀의 상태를 알고 있었으나 딸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후 아들들은 결코 어머니에 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을 그녀와 떼어놓은 일, 그 일, 어머니가 어린 시절 겪은 최후의 그 결정적인 일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는 향락을 맛보지 못했다. 내가 추리를 했다는 사실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아팠느냐고 물었고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 일로 아주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가 피를 닦아내고 나를 시킨다. 나는 그런 그를 바라본다. 그의 눈에 띄지 않게 다시 다가오더니 그가 다시 욕망에 사로잡힌다. 나는 어떻게 해서 내가 그처럼 어머니가 금했던 행동을 할 용기를 갖게 되었는지 자문해 본다. 이렇게 담담히, 이렇게 분명한 태도로 어떻게 나는 이성의 밑바닥까지 치닫기에 이르렀을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다. 그가 내 몸을 끌어안는다. 그는 내가 왜 따라오게 되었느냐고 묻는다.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것은 일종의 의무 같은 것이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은 그것이 처음이다. 나는 그에게 큰오빠와 작은오빠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우리 집에는 돈이 없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 밖에는 입을 다문다. 그는 큰오빠를 알고 있다. 아편 끼견실에서 만났다고 한다. 나는 큰오빠가 아편을 피우러 가기 위해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하인들의 돈도 훔친다고 말한다. 끼견실의 지배인들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돈을 요구한다고 덧붙인다. 나는 그에게 수로비의 방파제에 관해서 얘기한다. 머지않아 어머니는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모든 일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고 말한다. 재발이지 눈앞에 다가온 어머니의 죽음이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일과도 상관이 있었으면 나는 내가 그를 갈망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나를 동정한다.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난 동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누구도 동정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만 제외하고는. 그가 나에게 말한다. 당신은 내게 돈이 있으니까 나를 따라왔어. 나는 그의 돈과 함께 그 자신도 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이미 그 값비싼 리무진을 타고 있었고 만약에 그가 다른 모습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지는 알 수가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가 말한다. 난 당신을 데리고 떠나고 싶어. 나는 아직은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되면 고통으로 난 죽고 말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말한다. 정말이지 당신과는 운이 없군. 아무튼 난 당신에게 돈을 주겠어. 당신이 걱정하지 않게. 다시 한번 그는 침대에 길게 들어눕는다. 다시 한번 우리는 침묵한다. 도시의 소음이 매우 시끄러웠다. 기억 속에 떠오르는 그 소리는 너무 크게 들려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영화 소리 같다. 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방은 어두웠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은 끊임없이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에 둘러싸여 있었고 도시 안에 파묻혀 있었고 도시라는 기차 안에 실려 있었다. 창문에는 유리창이 없었고 발과 블라인드만이 내려 떨어져 있었다. 햇빛을 받아 보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발 위에 어른거렸다. 늘 엄청난 사람들의 무리였다. 블라인드 때문에 그 그림자 안에는 줄무늬가 나 있었다. 남학생들의 딸그락거리는 소리들이 머릿속을 때리듯 울렸고 목소리들은 날카로웠다. 중국어는 소리를 지르며 말하는 언어여서 나는 마치 사막의 언어 같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야릇한 언어였다. 하루가 끝나는 시각이다.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점점 많아지는 동행인들의 발걸음 소리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곳은 밤이 되면 흥청거리는 환락의 도시이다. 그리고 이제 석양과 함께 밤이 시작하려 하고 있다. 침대는 면으로 만든 발과 여러 개의 문살로 이어진 블라인드에 의해 도시와 분리되어 있다. 이 어떤 딱딱한 물질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의 어떤 것, 그들의 목소리의 전체적인 느낌을 마치 메아리도 없이 슬픈 영혼을 남기며 사라지는 기적소리처럼 간파할 수 있다. 캐러멜 냄새, 철판에 굽는 땅콩 냄새, 중국식 수프 냄새, 구운 고기 냄새, 푸승기와 제스민 차 냄새, 먼지, 향불, 수치 타는 냄새 등이 방 안으로 스며든다. 이곳에서는 숯불이 바구니로 옮겨지고 거리에서 팔린다. 도시의 그 냄새는 시골 촌락이나 숲의 향기와 비슷하다. 문득 눈을 떠보니 검은 실내의복을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앉아서 위스키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내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샤워를 했다고 말했다. 졸음이 엄습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났다. 그는 낮은 테이블 위에 놓인 램프에 불을 켰다. 아, 이 남자는 이런 일을 흔히 해왔구나. 문득 나는 그에 관해서 생각해 본다. 그는 자주 이 방에 왔음이 틀림없다. 바람을 많이 피우는 남자, 무서움을 타는 남자, 그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바람을 많이 피우는 것이 틀림없다. 나는 그에게 말한다. 그에게는 여자가 많고 그래서 때로는 그 여자들과 뒤섞이기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재미있다고. 우리는 서로 바라본다. 그는 내가 방금 한 이야기를 이해한다. 그의 시선이 갑자기 변한다. 고통과 죽음 속에 빠진 것처럼 초점을 잃는다. 나는 그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한다. 와서 다시 나를 품에 안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다가온다. 그에게서는 영국제 담배의 향긋한 냄새가 난다. 비싼 향수, 꿀 냄새가 난다. 그의 살갗은 실크 실내복을 걸쳤기 때문에 실크의 향내가 황금의 내음이 난다. 그는 나의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그에게 내가 그를 갈망한다고 말한다. 그는 좀 기다리라고 한다. 그러고선 말한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났을 때 이내 그는 내가 뜨거운 여자이고 앞으로 사랑의 행위를 즐기게 될 것이며 그를 배신하게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모든 남자를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그리고 자기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의 불행을 만드는 도구였을 뿐이라고 덧붙인다. 나는 그가 나에게 예고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 행복해져서 그에게 그런 느낌을 얘기해 준다. 그는 문득 거칠어지고 절망적인 감정에 빠진다. 그는 나를 덮치고 내 어린 젖가슴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다. 나는 강렬한 쾌락에 두 눈을 감는다. 나는 생각한다. 그는 경험이 많구나. 그가 날마다 하는 일이랑 사랑, 오직 그것뿐이구나. 손길은 능란하고 감미롭고 거의 완벽해. 난 운이 좋아. 이건 확실해. 그는 마치 전문가 같아. 본인은 미처 모르는 채로 그는 자기가 해야 할 것, 말해야 할 것을 정확히 해내고 있어. 그는 내가 자기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창녀처럼 지저분한 여자처럼 다루고 있어. 그는 그렇게 말해야 해.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원하는 것을 찾고 발견하고 마침내 손에 넣었을 때 그렇게 말해야 해. 그 행위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아. 아무런 찌꺼기도 없어. 찌꺼기들은 뒤덮이고 모든 것이 거센 물결, 욕망의 힘 속으로 흘러가는 거야. 도시의 소음이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들려 마치 블라인드의 나무로 된 살들에 부딪혀 비벼대는 것 같다. 마치 사람들이 방 안을 가로질러 가는 것처럼 들린다.
나는 그런 소리 속에서, 그런 발소리 속에서 그의 몸을 애무한다. 바다, 그 광대한 바다가 모였다가 멀어지고 다시 가까워지는 것 같다. 나는 그에게 또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에게 그걸 해주세요. 그는 그대로 했다. 피가 들끓는 속에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정말로 거의 죽을 지경으로까지 끌고 갔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나에게 건네었다. 그리고 내 입술을 가까이에 대고 아주 낮게 말했다. 나도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입장이 되어 그에게 말해 주었다. 자신 안에 본질적인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음을 그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를 위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제 밤이 내려앉기 시작한다. 그는 내가 일생을 두고 그날 오후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비록 그의 얼굴, 그의 이름까지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오후만은 기억하게 되리라고 말한다. 나는 내가 그 집에 대해서도 기억하게 될 것 같으냐고 묻는다. 그가 나에게 말한다. 잘 봐. 나는 그 집을 바라본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집이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래, 맞아. 언제나 볼 수 있는 거지. 하고 그가 말한다. 지금도 나는 그 얼굴이 생생히 떠오른다. 그의 이름도 기억한다. 그 흰 벽들, 큰 화덕 쪽에 쳐놓은 목면으로 짠 발, 다른 방과 탁 트인 야외 정원, 그 안의 나무들은 더위로 말라 죽었다. 야외 정원으로 통하는 아케이드로 된 문, 그 문을 둘러싸고 있는 푸른 난간들, 마치 메콩강을 향해 세워진 계단으로 둘러싸인 사댁의 커다란 별장 같은 그 집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것은 난파선 같은 비탄의 장소이다. 그는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묻는다. 나는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나를 죽일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가 자신을 억제하려 애쓰는 것을 본다. 이었고 그는 어머니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걸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는 결혼을 하게 될 경우 그런 선입관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를 본다. 그도 나를 본다. 그는 담담하게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말한다. 나는 중국인이야. 우리는 마주보며 미소 짓는다. 나는 그에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슬픈 감정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냐고 묻는다. 그는 우리가 한참 더운 대낮에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한다. 또 항상 끝나고 나면 비참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그는 미소를 짓는다. 그가 말한다. 서로 사랑을 하든 사랑을 하지 않든 항상 비참해. 이제 곧 밤이 될 텐데 밤이 오면 그런 감정은 사라질 거야. 나는 그에게 그 슬픔이 꼭 낮 동안의 정사 때문만이 아니라고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준다. 나는 지금 내가 줄곧 기다려왔고 또한 오직 나 자신에게서 기인하는 그런 슬픔 속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나는 항상 얼마나 슬펐던가. 내가 아주 꼬마였을 때 찍은 사진에서도 나는 그런 슬픔을 알아볼 수 있다. 오늘의 이 슬픔이 내가 항상 지니고 있던 것과 같은 것임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와 닮아있기 때문에 나는 슬픔이 바로 내 이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나는 그에게 말한다. 이 슬픔이 내 연인이라고. 어머니가 사막과도 같은 그녀의 삶 속에서 울부짖을 때부터 그녀가 항상 나에게 예고해준 그 불행 속에 떨어지고 마는 내 연인이라고. 나는 그에게 말한다. 난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방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한다. 어머니는 마치 신의 사자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악을 쓰며 말한다고. 어머니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신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고함을 친다는 걸 그에게 말해준다. 그는 말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내 입을 바라본다. 나는 알몸이다. 그는 나를 애모하고 있다. 어쩌면 내 이야기를 안 듣고 있는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그에게 내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어머니의 월급만으로 먹고 옷을 걸치고 요컨대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에게 얘기한다. 점점 말하기가 힘들어진다. 그가 묻는다. 그래서 당신 가족들은 어떻게 했었지? 나는 우리 모두가
밖으로 나돌았다고. 가난이 우리 집의 사면벽을 허물어뜨려 버렸기 때문에 모두들 집 밖에서 맴돌았다고.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떠돌았다고 대답한다. 우리는 방탕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는 다시 나를 안는다. 그는 다시금 욕망 속에 빠져들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된 채 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란 속에 뒤섞여 신음하며 오랫동안 누워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된다. 온몸에 퍼붓는 입맞춤이 나를 울게 만든다. 그 입맞춤이 위로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울지 않는다. 그날 그 방 안에서 눈물은 과거를 달래주었고 미래 역시 달래주었다. 나는 그에게 언젠가 나는 어머니와 헤어질 것이라고, 언젠가는 어머니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랑을 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는 운다. 그는 나를 베고 누워 울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함께 운다. 나는 그에게 내 어린 시절 내내 어머니의 불행이 꿈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꿈은 바로 어머니였다. 크리스마스 트리마저 단 한 번도 없었고 오직 어머니만이 있었다. 가난 때문에 산채로 껍질이 벗겨진 어머니이든지 아니면 어느 상황이건 관계없이 사막 속에서 말하는 어머니이든지 혹은 식량을 구하러 뛰어다니는 어머니, 마리 르그랑 루베에서 생긴 일을 끝도 한도 없이 짓거리대는 어머니,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서, 재축 생활에 대해서, 자신의 희망에 대해서 말하는 어머니이든지 간에 그녀가 어린 시절의 꿈을 대신하고 있었다. 블라인드를 통해 저녁이 찾아왔다. 소음은 더욱 높아갔다. 그 소음은 더 커지고 가라앉지 않는다. 붉은 전등이 달린 가로등에 불이 켜졌다. 우리는 그 독신자 아파트에서 나왔다. 나는 다시 리본이 달린 남성용 모자를 쓰고 금장식 구두를 신고 생사 원피스를 입고 입술에 짙은 루즈를 발랐다. 나는 늙어 있었다. 불현듯 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도 그것을 알았다. 그는 말했다. 당신은 지쳐 있어. 거리에는 살아있는 물결처럼 혼잡함이 모든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중국인 무리는 쫓겨나 방황하는 개들처럼 지저분하고 거지들처럼 맹목적이다. 이제는 풍요로운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는 당시의 이미지를 문득 다시 보곤 한다. 결코 서두르는 기색이 없이 한데 섞여 걷고 있던 그들. 아무런 행복도 슬픔도 호기심도 없이 혼잡한 무리 속에서 각자 홀로 있는 것 같은 표정들. 어딘가 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갈 계획도 없어 보이면서 다만 어슬렁거리기 위해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들. 혼자인 동시에 무리에 끼어 있고 항상 모여 있으면서 절대로 홀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러면서도 늘 무리 속에 고립된 존재들로 있는 그들. 우리는 여러 층으로 된 중국 식당들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간다. 식당들이 건물들을 통째로 다 차지하고 있다. 그것들은 백화점처럼 막사처럼 크고 넓다. 식당들은 발코니와 테라스를 통해 시내로 활짝 열려 있다. 그 건물들에서 들리는 소리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종업원 아가씨들이 주문을 받고서 주방에 대고 고함을 질러대면 이번에는 주방 쪽에서 대받아 똑같이 악을 쓴다. 그 식당들 안에서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 테라스에는 중국식 오케스트라가 있다. 우리는 가장 조용한 층, 즉 유럽인들을 위한 층으로 간다. 그곳에서도 메뉴는 마찬가지이나 다만 고함 소리는 덜하다. 거기에는 환기창이 있고 소리를 막기 위해 묵직한 벽걸이 천들이 내려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해서 그의 아버지가 부자가 되었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겨운 일이나 내가 귀엽고 듣고 싶다면 자기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겠다고 한다. 모든 것은 콜랑에서 원주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300채의 집들을 지었다. 많은 거리가 그의 아버지 소유이다. 그는 악센트가 조금 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파리식 프랑스를 쓴다. 그는 진지하고 쾌활한 투로 돈에 관해서 말한다. 그의 아버지는 빌딩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팔아서 콜랑 남쪽에 있는 땅을 샀다. 그는 사댁에 있는 논들도 팔렸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나는 그에게 전염병들에 관해 질문한다. 패스트의 전염 때문에 창문과 문들의 못을 받고 얼마 동안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들이 있는 거리를
본 적이 있다고 내가 말한다. 그는 이곳에서는 별로 심하지 않은 편이고 미개간지에서는 쥐잡기 행사가 대대적으로 자주 열린다고 말해준다. 갑자기 그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아파트 값은 개인 주택들 값에 비하면 훨씬 싸고 부유층보다는 서민층의 생활 조건에 아주 편리하다는 것이다. 이곳 주민들은 특히 가난할 경우 한데 어울려 살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대개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밖에서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을 즐긴다. 그러니 가난한 주민들의 습관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점에 착안해 그의 아버지는 길 쪽을 향한 지붕이 있는 회랑이 딸린 아파트들을 지었다. 그것이 거리를 더욱 밝고 정감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낮 동안은 바깥으로 나 있는 회랑에서 시간을 보낸다. 날씨가 더울 때는 그곳에서 자기도 한다. 나는 그에게 말한다. 나 역시 밖에 있는 회랑에서 생활하기를 더 좋아했을 것이라고.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밖에서 잔다는 것이 일종의 꿈처럼 여겨졌었다고. 갑자기 고통이 느껴진다. 아주 경미한 것이다. 그것은 그가 나에게 입힌 생생하고 신선한 상처에서 느껴지는 빗나간 심장의 고통이다.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오늘 오후 내게 즐거움을 안겨주었던 이 사람이 나에게 입힌 상처. 내게는 그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다. 그것을 눈치채고 그가 입을 다문다. 나는 그에게 계속해서 말하라고 부탁한다. 그는 그렇게 한다. 또다시 나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파리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내가 파리지앵들과는 너무 다르다고 말한다. 훨씬 퉁명스럽다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파트 사업은 생각만큼 큰 이익을 주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더 이상 내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 우리의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거의 1년 반 동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한 번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는 두 사람이 공유하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는 결코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문 기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눌 것이다. 늘 같은 감정으로. 나는 그가 프랑스에 체류했던 것이 숙명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도 시인한다. 그는 파리에서는 모든 것을 돈으로 샀다고 한다. 여자도 친구도 지식도. 그가 나보다 12살이 더 많다는 사실이 그를 두렵게 만든다. 나는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잘못 생각하는 대로, 그가 나를 사랑하는 대로 그에 합당한 동시에 진지한 일종의 연극적인 감정 속에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그를 우리 가족에게 인사시키겠다고 말한다. 그가 도망치고 싶어 하자 나는 소리내어 웃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빗대어서 밖에는 표현하지 못한다. 나는 그가 자기 아버지와 맞서서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아내로 맞아들이거나 나를 때리고 도망칠 용기가 없음을 깨닫는다. 두려움을 넘어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는 곧잘 운다. 그의 영웅심, 그것은 바로 나이고 그의 노예근성,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재산이다. 내가 오빠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고 마치 가면이 벗겨진 사람 같았다. 그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가 나에게 청혼하기를 기다린다고 믿고 있다. 그는 자기가 이미 내 가족의 눈밖에 났음을, 앞으로도 점점 더 미움의 대상이 될 것임을, 그래서 결국 나도 빼앗기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는 상업학교에 다니기 위해 파리에 갔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곳에서 그가 공부를 하지 않자 그것을 한 아버지가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았고 결국 귀국 비행기표를 보내와 프랑스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귀국은 곧 그의 비극이 되었다. 그는 상업학교를 마치지 못했다. 이곳에서 통신 강좌를 들어 졸업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 가족과의 만남은 콜랑에서의 훌륭한 식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어머니와 큰오빠, 작은오빠가 사이공에 왔을 때 나는 그에게 우리 식구들이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큰 중국 식당으로 그들을 초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런 저녁 식사는 매번 같은 시기였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개걸스럽게 먹기만 할 뿐 단 한 번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그를 보지도 않는다. 그들은 그를 볼 수가 없다.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를 버리고 시도라도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학교 공부를 할 능력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지켜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오직 어머니만이 말을 한다. 그래 봤자 겨우 몇 마디다. 특히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 그리고 엄청난 음식값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서는 입을 다물었다. 처음 두 차례의 만남에서 그는 완전히 물에 빠진 사람의 꼴이었다. 에스 파리에서의 몸담들을 얘기해 보았지만 헛사였다. 마치 그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듯, 마치 그들에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듯 했다. 그의 노력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큰 오빠와 작은 오빠는 계속해서 먹어대기만 했다. 그들이 먹어대는 꼴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개걸스러웠다. 그가 값을 치른다. 돈을 세어서 쟁반 위에 놓는다. 우리 가족 모두가 지켜본다. 첫 번째 식사 때 그는 77피아스트르를 지불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어머니는 미친 듯이 웃고 싶은 것을 참는 눈치다. 우리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선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 가족은 아무리 식사 대접을 잘 받아도 고맙다고 말할 줄을 모른다. 안녕이라든지 잘 가, 어떻게 지내? 따위의 말도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는 결코 오가는 법이 없다. 큰 오빠와 작은 오빠는 앞으로도 결코 그에게 말을 건네지 않을 것이다. 마치 그들에게는 그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그들의 귀에 들리기에는 그의 힘이 너무나 미약한 것처럼 그런 일들은 바로 그가 나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고 단지 돈이 필요해서 그와 함께 있는 거라는 인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며 그래서 그는 이 사랑을 만끽하지 못한 채 내 모든 행동을 다 견디어야만 할 것이라는 선입관 때문이다. 또 그것은 그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백인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계속 침묵을 지키거나 내 연인의 존재를 무시하는 큰오빠의 태도는 바로 그런 사실에 대한 확신에서 생긴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에 대한 큰오빠의 태도를 따라한다. 나 역시 가족들 앞에서는 그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 앞에서 나는 그에게 절대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아, 그렇지. 가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생각을 그에게 전달할 때는 예외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가 끝나고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수르스에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싶다고 나에게 말하면 내가 그에게 전달한다. 오빠들이 수르스에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싶대요. 처음에 그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척한다. 큰오빠의 이론에 따르면 나는 절대로 방금 말한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내 요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의 불평을 인정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그가 나에게 대답하기에 이른다. 친근감을 자아내는 낮은 목소리로 잠시만이라도 나하고 단둘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가 받고 있는 일종의 형벌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나는 지독한 배신자처럼 그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그의 그런 태도가 나름대로 큰오빠의 태도를 비난하고 일격을 가하려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에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는 계속 고집한다. 감히 이렇게까지 말한다. 당신 어머님이 피곤하신가 봐. 어머님을 봐. 사실 우리 어머니는 콜랑에 기름진 중국 요리를 먹었기 때문에 나른하고 졸린 표정이다. 그래도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럴 때쯤이면 큰오빠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는 짧고 매섭고 단호하게 한마디 한다. 어머니는 항상 큰오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희 셋 중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은 큰애다. 한마디 하고 나서 큰오빠는 기다린다. 모든 것이 일순간 정지된다. 나는 내 연인의 두려움을 잘 안다. 그것은 작은 오빠의 두려움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한다. 우리는 수르스에 간다. 어머니도 수르스에 간다. 그녀는 수르스에 가서 잠을 잔다. 큰오빠 앞에서는 내 연인으로서의 그가 사라진다. 그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는 불타버린 장소가 된다. 내 욕망은 큰오빠에게 순종하고 내 연인을 차버린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시선을 돌려버리곤 한다. 우선 빈약한 육체, 나를 쾌락으로 몰아가곤 하는 그 육체의 빈약함에 문득 정남이가 떨어진다. 큰오빠 앞에서 그의 초라한 육체는 창피한 놀림감이 되고
그 때문에 그와의 관계는 숨겨야만 하는 부끄러움이 된다. 나는 큰오빠의 말없는 명령들에 대항해 싸울 수가 없게 된다. 작은 오빠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나는 큰오빠와 싸울 수 있다. 그러나 내 연인이 관계될 때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내 앞에는 문득 위선에 찬 얼굴 하나가 나타난다. 저만 채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람의 방심한 얼굴이 나타난다. 저만큼에서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의 방심한 듯한 표정, 무엇인가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살짝 눈에 띄는 꾹 담은 턱뼈에서 그가 무엇인가를, 그 뻔뻔스러운 행동을 단지 비싼 식당에서 한번 잘 먹어보겠다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격분하고 괴로워하는 표정을 나는 본다. 그 추억의 주위로 사냥꾼이 등장하는 밤의 낯빛 달빛이 어른거린다. 날카로운 호각 소리, 아이의 악쓰는 소리가 들린다. 수루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마르텔 페리에 술을 주문한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재빨리 잔을 비우고 두 번째 잔을 시킨다. 어머니와 나는 우리의 술잔을 그들에게 건네준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금방 취한다. 그들은 여전히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심하게 욕설을 퍼붓는다. 작은오빠가 특히 심하다. 작은오빠는 그곳이 쓸쓸하다고, 시중드는 아가씨들도 없다고 불평한다. 평일에는 수르스에 손님이 거의 없다. 나는 작은오빠와 함께 춤을 춘다. 내 연인과도 춤을 춘다. 큰오빠와는 절대로 춤추지 않는다. 나는 큰오빠와 춤춘 적이 한 번도 없다. 일종의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야릇한 감정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에게 건네는 불길한 유혹의 위험, 우리의 몸이 서로 맞닿을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나는 그와는 절대로 춤추지 않는다. 큰오빠와 나는 강렬한 그 무엇이, 특히 얼굴이 서로 닮았다. 콜랑의 그 중국 남자가 나에게 말한다. 그는 그의 눈물을 글썽일 지경이다. 내가 그들에게 무슨 실수라도 한 거야? 나는 그를 달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우리 가족은 늘 이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늘 그래왔어요. 우리가 다시 그의 독신자 아파트에서 만나게 될 때 나는 그에게 설명하리라. 나는 그에게 차갑고 뻔뻔스러운 큰오빠의 난폭한 행동은 우리 가족에게 생긴 일, 우리 가족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가 제일 잘하는 것이 죽이고 범죄를 저지르고 자포자기하고 경멸하고 여자를 쫓아다니고 남을 괴롭히는 일들이라고. 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전혀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왜냐하면 큰오빠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사람, 유일하게 큰오빠를 순한 양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안녕, 잘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의 인사는 결코 나누지 않는다. 고맙다는 인사도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 말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말없이 멀찍이 떨어져 산다. 돌로 된 가족이다. 어떤 접근도 불가능한 두꺼운 퇴적물 속에서 화석이 되어 버린 가족이다. 날마다 우리는 자살을 혹은 살인을 기도한다. 우리는 서로 말을 걸지도 않지만 보지도 않는다. 어쩌다 눈이 마주쳐도 시선을 돌려버린다. 바라본다는 것은 한순간 그 대상을 향한, 그 대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불행에 빠지는 행위이다. 누군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시선에 합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여전히 그는 불명예스러운 사람일 수 있다. 대화라는 단어는 허영이다. 이 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의미는 수치와 자만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가족이라는 집단이건 혹은 다른 어떤 종류의 집단이건 공동체라는 형태를 한 모든 것은 우리에겐 정오의 대상이자 지저분한 그 무엇이다. 우리 가족은 삶을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근원적인 수치심 속에 빠져 있다. 우리 형제들의 이야기 가장 깊숙한 곳에는 우리 세 사람이 사회가 목졸라 죽인 우리 어머니, 그 선량한 여인의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우리는 어머니를 절망에 빠뜨려버린 이 사회의 한편에 비껴서 있다. 그토록 다정하고 그토록 남을 쉽게 믿는 우리 어머니에게 사람들이 저지른 짓들 때문에 우리는 삶을 정오하고 우리 자신을 정오하고 있다. 어머니는 그녀의 절망적인 인생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견하지 못했다.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특히 아들에 관해서이다. 하지만 서로 그녀가 예견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녀 인생사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을 어떻게 참고 말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얼굴 표정을, 시선을, 목소리를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랑을 위장할 수 있었을까? 어머니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스스로를 제거해버리기, 그 공동체를 살기 어려운 상태로 흩뜨려 놓기, 큰아들을 두 동생들과 철저히 격리시키기. 그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신중하지 못했고 주책스러웠고 무책임했다. 어머니는 늘 그랬다. 어머니는 그저 살아가기만 했다. 우리 세 아이는 모두 소위 사랑이라는 것을 넘어 그녀를 사랑했다. 어머니는 침묵을 지킬 수 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숨길 줄도 모르고 거짓말도 할 수 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우리 셋과 너무도 다른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작은 오빠는 베트남이 일본 식민지였던 1942년 12월에 죽었다. 나는 1931년에 두 번째 바켈로레아 시험을 치른 후 사회공을 떠났다. 10년 동안 그는 딱 한 번 내게 편지를 썼다. 지금도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그 편지는 상투적인 문체였고 글씨도 반듯반듯한 것이 다시 베껴 쓴 듯 오자 하나 없었다. 식구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으며 학교도 별일 없다는 내용이었다. 2페이지를 빼곡히 채운 긴 편지였다. 어릴 적 그의 글씨체가 어땠었는지 눈에 선했다. 또 그는 자기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상표는 무엇이라는 등의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리고 테니스를 다시 친다는 것도, 잘 지내고 있으면 만사가 잘 되어 간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오빠는 나를 무척 사랑하고 있으며 내게 키스를 보낸다고 썼다. 그는 전쟁에 대해서나 큰오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랬던 나는 종종 두 오빠를 하나로 뭉뚱그려 우리 오빠들이라고 말하곤 한다. 어머니는 남들에게 우리 아들들이라고 말하곤 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교만한 말투로 두 아들의 힘자랑을 했다. 외모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하지 않았다. 큰아들이 둘째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단지 큰아들이 프랑스 북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녀의 오빠들처럼 튼튼하다고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기 오빠들을 자랑스러워한 만큼이나 두 아들의 건장함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큰오빠가 그랬듯 어머니는 나약한 남자들을 멸시했다. 콜랑의 내 연인에 대해서도 그녀는 큰오빠와 똑같이 말했다. 어떤 말들이었는지는 여기에 적지 않겠다. 그것은 사막에서나 보는 시체를 가리키는 듯한 지독한 표현이었다. 우리 오빠들이라고 나는 말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후 작은 오빠가 어른이 되고 그가 순환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그들을 구분해서 부르게 되었다. 우리 집에는 잔치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수놓은 손수건도 꽃도 없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묘지도 그와 관련된 기억도 없다. 오직 어머니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큰오빠는 영원히 살인자로 남을 것이고 작은 오빠는 큰오빠로 인해 영원히 죽은 자로 남을 것이다. 나는 떠났고 그들에게서 빠져나왔다. 죽을 때까지 큰오빠는 어머니를 독차지했다.